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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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지원단과 비욘디가 함께하는 대사증후군 바로 알기.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을 맞아서 오늘도 정말 특별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바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홍순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연이셔가지고 소개를 간략하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맡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등 다양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임상에서 다양한 이제 질환들을 보고 계신데 오늘 주제는 대사증후군과 고지혈증이에요. 사실 고지혈증 유병률이 굉장히 높고 또 점점 올라가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인지 또 고지혈증이랑 동맥경화가 어떻게 유발하는지 고지혈증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뭐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자료를 아주 잔뜩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Q&A를 먼저 진행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궁금한 거는 대사증후군과 고지혈증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 질문을 먼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 쭉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제가 앞서서 여기서 방송됐던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또 여러 번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정의는 이제 5개의 크라이테리아 중에 3개 이상을 만족하면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5개의 크라이테리아 중에 2개가 이 고지혈증 관련된 크라이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거나 아니면 우리 HDL 콜레스테롤이라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경우,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40mg/dL 미만, 여성 같은 경우는 50mg/dL 미만인 경우,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150mg/dL 초과하는 경우에 이 2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이 5개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이런 고지혈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5개 중에 무려 2개나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고지혈증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 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해 주신 PPT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좀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인사를 조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영광님 들어와 주셨고요. 랭커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오늘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진짜 핫 키워드 2가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질문 주시면 제가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러스님께서 교수님 첫 방송이라고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멋있습니다. 벌써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의 댓글을 주시고 계시네요. 교수님 근데 제가 보건소를 얼마 전에 갔는데요. 네. 그 서울에 있는 보건소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대사증후군 코너가 엄청 크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였나 봐요. 근데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진짜 이것 좀 이 프로그램 진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진짜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이 대사증후군 사업에 이제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네. 그거를 모든 보건소에 가시면은 접하실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문가분들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분이서 이렇게 코너가 크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만 진행하는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보건소 가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먼저 하나 들어와서 시작 받아보고 갈게요. 진료 분야 아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료 분야요? 네. 저는 이제 심혈관, 그러니까 관상동맥 협착이 있는, 좁아져 있는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협심증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스텐트나 이런 다양한 의료기구들이 발달을 하면서 협심증 환자들을 예전에 수술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스프링 같이 생긴 스텐트를 넣어서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고요. 뭐 경동맥이나 뭐 말초혈관 질환, 이런 다양한 혈관 질환에 관련된 그런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술도 많이 하시고 진료도 많이 보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요거를 옆으로 넘겨주시면서 준비해 주신 PPT를 한 장 한 장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될까요? 네. 대사증후군, 이게 제 시비가 나오네요.
이게 네 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제 주제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인가이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에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 대사증후군의 정의에 대해서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잘 보이시는데 대사증후군은 남성 같은 경우는 허리둘레가 90cm, 여성 같은 경우는 85c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옷을 살 때 남성 같은 경우는 허리둘레가 36인치 이상을 입으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고요. 네. 여성 같은 경우는 34인치 이상을 입으시는 분들이 이 허리둘레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고중성지방 혈증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mg/dl를 넘는 그러한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 또 여성과 남성의 기준이 다릅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40mg/dl,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50mg/dl 미만인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이게 혈압이 또 포함이 되는데요. 혈압약을 복용을 하시거나 혈압이 130에 85mm/Hg 이상인 그런 환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여기 당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 같은 경우는 공복 혈당이 100mg/dl 이상, 공복 혈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그 5개의 크라이테리아 중에 3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에 나는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허리둘레 사실 90cm, 85cm라고 하는 것보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인치로 하니까 좀 훨씬 네. 와닿는 것 같아요. 36인치랑 34인치. 네, 여성 같은 경우는 네. 34 이상을 입으시면은 해당이 되고요. 네. 남성은 옷을 허리둘레를 고르실 때 36 이상이다 그러면 이 기준에 합당한 대사증후군 기준 5개 중에 하나에 합당한 것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정의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게 유병률도 좀 나와 있다고요, 선생님. 유병률에 대해서 좀 뒤에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남성, 그리고 여성, 그리고 연령대별로 저희가 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19세 이상, 그리고 30세 이상, 65세 이상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연령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여기 하나 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65세 미만에서는 그 유병률이 높게 나옵니다. 근데 65세 이상을 보시게 되면은 남성보다 여성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차이가 좀 나요? 많이 나요? 예, 많이 나죠. 갑자기 네네. 증가하게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 전과 폐경 후로 이런 이상 지질 혈증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시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러한 관상동맥 질환이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에 더 빈도가 낮은 이유는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동맥경화의 진행을 억제해주고 이러한 이상 지질 혈증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경 이전에는 남성이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훨씬 높은데, 폐경 이후에는 여성들이 그거를 따라잡고 추월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어서, 제 환자들 중에도 폐경 전에 쭉 다니시다가 괜찮았는데, 네. 폐경이 온 다음에 갑자기 제가 왜 없던 이상 지질 혈증이 생겼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여성 호르몬 그리고 폐경 전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폐경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따라오는 질환들도 잘 챙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폐경 이후로 어쨌든 이렇게 유병률이 확 올라가는 걸 좀 보니까 좀 무서운데요. 네.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랑은 또 어떻게 또 유병률이 있을까요? 제가 그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홍보이사를 하면서 네. 이 팩트시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건데요. 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유병률을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는 8.8%였는데 가장 마지막에 2018년에는 18%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네.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못하게 되고, 또 이런 환자들이 또 이런 고콜레스테롤에 대한 검사를 또 많이 하게 되면서 이런 빈도들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더 많은 환자들이 대사증후군 크라이테리아에 해당이 될 수 있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이 계속 여성, 남성들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또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고령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유병률도 같이 따라서 증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10년 만에 거의 2배 이상이 지금 늘어났고, 네. 거의 지금 20%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정말 5명 중 1명은 이 맞습니다. 콜레스테롤 혈증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무시무시한 그래프인 것 같아요. 네, 수치가 올라가면 안 되고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요. 올라가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있습니다. 추세가 너무 무서워요. 네. 뒤에 뭐 몇 장 더 있는데요. 네네. 고중성지방 혈증과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이 대사증후군 크라이테리아 5개 중에 2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또 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중성지방 혈증이라 그래서 네. 남성 같은 경우는 전체 연령을 다 보면 22.4% 정도 되고요. 네. 여성 같은 경우는 9.7%, 그러니까 남성이 훨씬 높죠. 네. 여기서도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폐경 전과 폐경 후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성은 이제 폐경 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연령대에는 남성보다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근데 폐경 이후에는 올라가기 시작해서 70세가 넘어가면은 남성을 추월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 이후에 정기적인 이런 검사를 잘 받으셔서 본인이 그 기준에 해당을 하는지, 아니면 이상지질 혈증에 관련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어쨌든 폐경기가 지났을 때 이렇게 역전이 되긴 하는데, 토탈로 보면은 이게 차이가 꽤 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남성은 이렇게까지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뭐예요? 고중성지방 혈증은 여러 가지 식사 그리고 음주하고 관련이 또 많이 있습니다. 술. 예, 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중성지방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네. 당뇨가 있는 환자들도 또 이렇게 중성지방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비만한 분들도 또 여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네. 다양한, 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남성분들에서 조금 더 많이 분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 혈증이랑 관련된 인자들이 아무래도 좀 남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2배 이상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네. 호르몬의 보호를 좀 받고 있어서 남성분들보다는 이런 혈관 질환이 조금 더 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네. 지금 너랑 나랑은 님께서 교수님 말씀 너무 잘해주신다고 달짜님도 들어와 주셨는데요. 김연아님도 지금 시청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사증후군 혹은 고지혈증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또 계속해서. 네, 계속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성지방 말고 또 저고밀도 콜레스테롤 혈증, 그러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에는 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은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HDL 하면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네. 알려져 있어서, 네. HDL 콜레스테롤은 높으면 좋고요.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 이 HDL이거든요. 네. 그게 낮으면은 안 좋은 거고, 그리고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은 높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저고밀도 콜레스테롤 혈증의 유병률도 비슷합니다. 남성이 25.3%, 여성이 한 10%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거는 남성이 좀 높게 이렇게 분포하는 걸 보이는데, 특징적인 거는 남성은 계속 높아요. 근데 여성은 낮다가 갑자기 60대가 넘어가면서 쭉 남성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그래서 여성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네요. 근데 여성분들은 확실히 좀 낮다가 네, 이제 폐경이 되면 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심혈관 질환도 폐경 전에는 남성이 훨씬 빈도가 높다가 폐경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해지면서 여성이 심지어는 추월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에 또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교수님? 네네. 아무래도 이 고지혈증약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래 먹어도 괜찮은지 좀 주의사항 같은 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고지혈증 약에 어떤 분들은 외래에 오셔가지고 이 약을 좀 먹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면은 약 이제 끊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환자분이 이제 안경을 쓰고 계시면, 안경을 쓰셔서 이제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잘 보인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럼 이제 안경 벗고 다녀도 되나요? 라고 제가 오히려 질문을 네네.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건데 고지혈증 약을 드셔서 조절이 잘 되는 거고 고지혈증 약을 끊게 되면은 다시 리바운드로 원위치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은 양약의 명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제가 예전에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는데 이 현대의학의 불로초가 이 고지혈증 약이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꾸준히 좀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하시고, 이제 근육통, 탈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탈모에 대한 이야기는 좀 혹시 아실까요? 탈모에 대한 거는 그렇게 네. 크게 데이터가 아주 신빙성 있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근육통 부분은 10명 중에 1명 정도 호소하실 네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고지혈증 약이 본인이 드셨을 때 근육이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저희는 고지혈증 약 용량을 낮춰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지혈증 약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고지혈증 약으로 바꿔볼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고지혈증 약 중에 콜레스테롤을 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고지혈증 약도 있어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맞는 맞춤형 고지혈증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 내과 원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뭐 근육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근육통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좀 일반적인 증상이다 보니까 네, 이게 약을 먹고 생긴 건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잘 맞습니다. 좀 기억하셨다가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이런 증상이 생겼던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영국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뭐죠? 네. 고지혈증 약을 먹고 근육통을 호소하는 사람들한테 위약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지혈증 약이 아닌 걸 줬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90%가 근육통을 계속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위약을 줬는데도 근육통을 호소한다는 거는 고지혈증 약 때문에 근육통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에게 이게 지금 위약을 드렸는데도 근육통이 왔기 때문에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그 증상이 고지혈증 약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라고 안심을 시켜주면은 그중에 절반 정도는 그런 근육통 증상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또 재미있는 연구가 나와서 환자분들이 근육통을 호소하신다고 그거를 다 고지혈증 약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환자와 좀 네네네. 적극적인 상담과 교육이 또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통이 좀 흔한 부작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플라시보도 있는 만큼 네, 잘 좀 모니터링 해가지고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질문 좀 몇 개 더 네, 들어왔는데 한번 받아보고 갈게요. 네, 네. 핑구 누나님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50대 후반이신데 당뇨병 전 단계이시고 고지혈증도 경계선에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물 복용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50대 후반이시고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위험 인자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는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 고지혈증 경계선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고지혈증이 혈당이나 아니면은 혈압하고는 좀 다르게 자기한테 맞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위험 인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LDL을 기준으로 보통 많이 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160이 자기한테는 150이 자기한테 정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0이라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위험 인자의 개수나 아니면 뭐 가족력이나 뭐 흡연력이나 뭐 이런 개수에 따라서 약물을 바로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고지혈증은 웬만하면은 낮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선인지 제가 수치를 여기서 제시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 수치를 들어보고 아마 내과 선생님이 보시고 그 기준에 맞게끔 약을 처방하시거나 아니면 생활습관 개선이나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 한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또 하나 질문 더 받아볼게요. 김연아님 질문 주셨는데, 오메가3 이거 네네.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메가3가 지금 너무 많이 팔리고 있어서 저희는 뭐 외래 제 오셔가지고 많은 질문을 주십니다. 뭐 오메가3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제품들이 또 시판이 되고 있는데 뭐 드셔서 그게 오메가3라는 게 중성지방을 낮추는 약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메가3를 직접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을 하는 오메가3와 그냥 환자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사드시는 오메가3하고는 그 함량이 좀 다릅니다. 네, 조금 기전도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디서 이걸 오메가3를 네네. 원료를 어디서 얻느냐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가능하면은 뭐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시게 되면은 그 중성지방이나 이런 기준이 오메가3를 드셔야 되는 기준에 맞는다 그러면은 더 고함량의 더 좋은 콜레스테롤을 보험으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처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지혈증에 관련된 피검사를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 저는 입장이시죠? 고지혈증이 고중성지방이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네네. 모든 환자들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면은 네. 내과 선생님께서 그 수치에 맞게끔 드셔도 된다, 아니면 직접 진짜 처방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고지혈증 약이 필요한지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적절한 기준 하에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 JJ님, 당뇨나 혈압은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이 비슷한 것 같은데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당뇨랑 혈압은 그 수치가 대부분 이제 심플합니다. 딱 어느 선이 이상이다, 아니다, 이걸 딱 보면서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당이랑 혈압은 일반인들이 집에서도 측정을 많이 하십니다. 쉽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측정을 하죠. 네네. 근데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없고 병원에 가셔서 체열을 하셔야 됩니다. 피검사를 해야지만 피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기 수치. 때문에 네. 자기 수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내 혈압이 나는 130에 80이야. 당이 나는 한 100 정도 나와.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모르시거나 LDL이 네. 뭔가요? 라고 오히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맞아요. 고지혈증에 대해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 콜레스테롤 그 기준이 이제 미국 기준, 유럽 기준, 우리나라 기준 이렇게 다 나라마다 치료 기준이, 진료 지침이 있는데 그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수치를 보정을 하는데 추세는 점점 기준을 낮게 적용을 하고 있는 추세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유럽은 더 강력하게 좀 더 콜레스테롤을 보수적인가요? 더 보수적이다기보다 더 강력하고 더 네. 적극적으로 네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서 의사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유럽 기준으로 치료를 할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의사들은 난 미국이나 우리나라 기준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게 일본이나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이 의사가 자기가 선호하는 그 기준, 그리고 또 자기가 믿는 그 기준을 적용을 할 때에는 같은 콜레스테롤 레벨이라 그래도 A라는 의사는 빨리 이건 콜레스테롤을 치료하는 네.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지켜보다가 하시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의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진료하실 때 신념, 어떤 지식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술을 하면서 환자분의 혈관들을 직접 들여다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치료를 하는 쪽에 속하고요. 좀 보수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까지 낮출 필요가 있겠어라고 보시는 분들은 먼저 예, 해보면 맞습니다. 좋겠다라고 그런 생활습관 개선이나 이런 쪽을 조금 더 강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진짜 저희 부모님만 봐도 이제 병원에 따라서 약을 빨리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들으신 적도 있고, 이 정도면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기준이 애매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치료 지침이 있고 그런 어떤 의사 선생님들의 선호도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좀 그럼요. 신기하네요. 치료 지침이 굉장히 우리가 이게 네. 무슨 어떻게 보면은 계속 변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제가 레지던트 할 때랑 지금 20년이 더 지났는데 지금이랑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할 때 기준으로 지금 치료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면서 그게
치료 기준에 반영이 되면서 점점 더 수치를 낮아지는 게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다, 동맥경화를 억제해 줄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준을 점점 더 타이트하고 더 낮게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딱 진짜 혈당, 혈압 이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몇 이상이면 먹어야 되고 몇 이상이면 병원 가야 되고 이걸 딱딱 아는데 이거는 조금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고지혈증 약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네. 많이 못 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혈압은 약을 드시면서 집에서 체크를 해보고 네. 본인의 혈압이 140에 90이 정상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그것보다 높게 나오시면은 걱정을 하십니다. 내 혈압이 정상보다 많이 높네요. 뭐 좀 체중을 빼야 될지, 조금 싱겁게 드셔야 될지, 뭐 금주를 해야 될지 이런 걸 고민을 하시는데 고지혈증은 약을 드시는 분도 그렇고 안 드시는 분도 그렇고 이게 약을 드시는 분은 내가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드시는 분들은 내가 진짜 괜찮은 건지 네. 그거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한번 본인의 중성지방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내가 위험한 그 기준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 혈당은 집에서 혈당계로 쉽게 측정을 하면 되는데 콜레스테롤은 쉽게 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마른 사람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과 비만인 사람이 높은 것 중에 위험성의 차이가 있는지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나라에서도 이렇게 피검사나 이런 걸 해줍니다. 무료로 해주는데 이제 2년에 한 번씩 제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이런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을 체크를 해주었는데 요즘은 좀 4년에 한 번으로 그게 안타깝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네네네네. 부분을 4년에 한 번으로 늘리는 바람에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환자분들이 무료로 자기 콜레스테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4년에 한 번 무료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3년 동안은 좀 비용이 들더라도 병원에 가셔서 체크를 해야 되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른 사람이 콜레스테롤 높은 것과 비만인 사람이 높은 것 중에 위험성이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뭐 비만하신 분들은 벌써 비만하다는 그 자체가 위험인자의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하신 분들이 높은 게 저는 더 위험할 것 같고 아마 이분이 질문하신 요지는 내장 지방이나 아니면 뭐 그런 피하 지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마른 사람들도 내장 지방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뭐 비만하신 분들은 오히려 뭐 피하 지방이 더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내장 지방이 많은 거는 더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안 좋은 호르몬들이나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같은 이러한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내장 지방을 CT를 찍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본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만이라도 체크를 해볼 수 있으면 더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데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른 질문 2개만 더 받아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항응고제랑 오메가3 같이 먹어도 되는지요? 예, 그럼요. 그 오메가3를 드시게 되면은 우리가 피가 잘 응겨붙지 않는 그런 효과를 일부 보실 수는 있기 때문에 뭐 항응고제를 같이 드시면서 조금 출혈이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드신다는 거는 벌써 그 항응고제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오메가3를 뭐 처방을 받으시는지 그냥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드시는 거라면은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 다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드실 필요는 없고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시는 오메가3라고 하면은 그 항응고제와 그리고 또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기준에 맞기 때문에 처방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30분 이상 운동하고 식생활을 개선하면 LDL 수치 낮아지나요? 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0분 이상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운동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식생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중성지방이나 이런 게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많이 밀접하고요. LDL 수치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운동을 하고 식생활 개선을 하면은 일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콜레스테롤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식생활 개선이나 운동만 가지고 조절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뭐 환자건 아니면 환자가 아닌 분들이건 다 식생활 개선과 운동은 하는 거고요. 네. 그래도 LDL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환자분이 드실 수 있는 약 중에 가장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환자분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제가 고지혈증 약이라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효과 면에서 정말 입증이 되었다라고 말씀 네. 주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 고지혈증약 관련된 콘텐츠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건데 리피토가 네, 2010년에서 2019년 처방량 1위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도 검증되고 좀 안전한 그런 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문 일단 여기까지 받아보고 네네. 교수님 계속해서 아, 좀 예. 진행을 예, 해주실까요? 뒤에 슬라이드가 많아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고지혈증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했는데요. 여기 보면 동맥경화, 이게 미라입니다. 미라에 CT를 찍은 거예요. CT를 찍으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표시된 부분이 이게 관상동맥인데요. 관상동맥에 이런 하얀 게 석회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대동맥인데 대동맥에도 석회화가 되어 있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요즘 코로나리 CT를 많이 찍으시는데, 심장혈관 CT도 많이 찍으시는데 이 석회화가 되어 있다는 거는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4,000년 전에 미라에서도 벌써 이런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노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현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는 아니고 그 전에 4,000년 전,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런 석회화나 이런 게 발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런 동맥경화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라도 나이가 좀 많았던 미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석회화나 동맥경화가 더 많이 발견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전에도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동맥경화가 더 많이 진행을 했겠구나라는 거를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 네. 네. 그리고 이게 동맥경화의 진행 과정을 이렇게 나타낸 그림인데요. 뭐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제 진료실에도 이 모형이 있어서 이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동맥경화가 이제 우리가 10대 때부터 동맥경화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에 내막에 기름 찌꺼기가 이렇게 끼기 시작해서 점점 진행을 하다 보면은 혈관 안쪽에 이런 기름 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기름 풀이 생기게 되고 혈관 내경이 좁아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빨리 진행을 해서 이러한 과정이 뭐 30대, 40대에도 계신 분들이 계시고, 어떠한 분들은 한 60, 70이 되셔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 혈관을 잘 관리를 하고 검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식생활 개선, 운동 이런 걸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실 거를 왼쪽으로 좀 많이 위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정한 환자들 중에는 이제 유전적으로 이런 게 조절을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약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높다라는 거는 이 기름이 혈관 내에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맥경화의 진행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는 게 동맥경화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럼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치료라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식생활 개선 그리고 운동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 피 검사를 보고 이제 치료를 할 때는 보통은 이제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약제를 드셔야 되는지 아닌지 결정을 하고,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성지방도 이제 측정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약제가 필요한지도 이제 보게 되는데, LDL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LDL을 보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160이나 130을 넘지 않으면은 보통은 이제 약물을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본인의 LDL 콜레스테롤이 130보다 높거나 160보다 높은 경우에 약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위험 인자들 그리고 가족력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약제의 복용 필요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이런 환자들은 이제 1차 예방 목적으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1차 예방 목적이라는 거는 다른 심혈관 사건이 없는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환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건강검진에서 관상동맥 CT라는 거를 또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그런 CT를 찍어보면은 앞서서 미라의 석회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석회화가 원래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0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1점에서 99점 사이에 있느냐, 뭐 100점 이상이냐에 따라서 고지혈증 약을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또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네네. 부분들도 본인이 약제가 필요한지 아닌지 고민이 되실 때에는 의사와 상담을 해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약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우와, 교수님, 뭐 흉부 CT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관상동맥 CT 이거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관상동맥 CT는 네. 이런 심장 혈관에 저희가 큰 혈관이 3개가 있거든요. 관상동맥이. 그 상태를 그 안에가 얼마나 협착이 있는지 그리고 석회화가 돼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냥 일반 흉부 CT를 찍어도 그 혈관 내경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서서 보여드린 그 미라 사진처럼 석회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CT를 흉부 CT를 찍게 되면은 그 석회화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별도로 관상동맥 CT라는 것도 있다는 거 네, 알아주시면 네,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고지혈증 치료는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타틴이라는 약제는 앞서서도 제가 양약의 명약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내과 의사들, 뭐 전체적인 의사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과 의사들 중에 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자기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복용하는 약 중에 가장 많은 약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1994년도에 나온 건데요.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던 스타틴, 고지혈증 약이 이 심바스타틴이라는 약제입니다. 요즘은 이제 좀 사용량이 많이 줄었는데,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서 이 고지혈증 약을 썼더니 쓰지 않았던 사람과 비교해서 사망률 30%를 감소시켰습니다. 30%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이런 협심증이 있는 환자들은 저 약을 먹으면 돌아가실 확률이 30%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데이터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이 약은 꼭 써야 되는 약이구나 라는 게 밝혀졌고요.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앞서서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들인데 이 연구는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남성은 그냥 50세, 여성은 60세를 넘는 그러한 환자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이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기왕력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HSCRP라 그래서 염증 수치가 조금 높은 그러한 17,8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지혈증 약, 뭐 요즘 나오는 아까는 심바스타틴 말씀드렸는데 로스바스타틴과 위약을 나눠서 무작위 배정을 해가지고 쭉 봤더니 사망률이 무려 고지혈증 약을 복용했던 분들이 20%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1차 예방 목적으로 약을 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남자 50세, 여자 60세를 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약을 드시면 이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보다 돌아가실 확률이 20% 적어진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게 진짜 양약의 명약이고 진시황제가 찾던 불로초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일반인 대상인 게 저는 좀 놀랍네요. 네, 근데 뭐 HSCRP라고 염증 수치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뭐 다른 질환의 기왕력이 없는 심혈관 질환의 기왕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심혈관 질환이 진단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또한 우리나라 데이터를 조금 보여드리겠는데요. 고지혈증의 이제 치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저희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제가 홍보이사 있으면서 만든 건데, 그래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은 이 숫자를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치료도 다행히 쭉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그 약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퍼센티지는 진단받은 사람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그래프가 지금 치료로 보이는데 그 네. 약제 치료 말고 어떤 치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요거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네네네. 이거는 약제를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인데도 네. 약제를 치료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 해야 되는데 예. 안 해야 되는 분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약을 잘 아. 복용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혈압이나 당 같은 경우는 집에서 수시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관심을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혈압이 오늘은 아침에 재봤더니 좀 높네. 당을 체크해봤더니 오늘은 내가 아침을 많이 과식을 했나? 조금 높게 나왔네 하면서 운동을 좀 더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싱겁게 먹어야 되나? 살을 빼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내가 식사를 어떻게 하던 체중이 늘건 이게 집에서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1년에 한 번씩 꼭 검사해보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네. 고지혈증에 대한 저희가 다양한 캠페인도 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하고 많이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많이 못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 그래프로 그러네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고지혈증의 이제 치료 약물은 다양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무기를 의사들이 쓸 수 있는 무기들이 많아져서 저희들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고지혈증 그 스타틴입니다. 스타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들이 다 스타틴을 가지고 한 데이터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스타틴이 가장 많은 여기서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스타틴인데 압도적으로 고지혈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게 이 스타틴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 분홍색 부분이 갑자기 여기서 쭉 최근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게 에지테마이브라 그래서 네. 이거는 스타틴과 다르게 콜레스테롤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거를 억제하는 고지혈증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도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피브레이트라는 약제 그리고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오메가3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약제들이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환자분들이 이제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많이 병원을 찾게 되고 또 이런 다양한 약제들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먹는 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주사약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또 새로운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주사요? 주사약제로도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한 주사약제가 필요한 환자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네. 그리고 먹는 약제에 반응이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뭐 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한적으로 이렇게 주사 약물도 있다고 하는데 좀 네. 처음 들어본 얘기라 신기하네요. 네, 다양한 약제들이 계속 네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사약제들이 일부 2개 정도 시판이 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다른 계통의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주사를 맞으면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가 있고 지금은 2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피하 주사를 맞는 건데요. 네. 이제 앞으로 개발돼서 이제 곧 시판될 약제들은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맞기 때문에 한 번 맞고 6개월 뒤에 한 번 맞고 좀 더 기간을 늘려 가지고 맞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약제들도 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판된 그 두 개는 성분이 뭐예요, 선생님? PCSK9 억제제라 그래서 네. 제가 뒤에 또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전을 보시면서 제가 네. 약제 기전을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네. 요 뒤에 이제 슬라이드가 나올 텐데 이 슬라이드는 네. 우리나라 스타틴,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 중에 가장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 스타틴 복용자 중에 2명 중 1명은 목표 LDL 콜레스테롤 도달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2019년도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목표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60, 뭐 옆에 있는 사람은 100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70, 뭐 요즘은 55, 뭐 심지어는 40, 뭐 이렇게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자기에 맞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저희 의사들이 조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적극적이고 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아까 질문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릴 텐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스타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틴은 HMG CoA 리덕테이스라는 효소를 억제하면서 이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거고요. 앞서서 이제 최근에 또 이게 그 사용량이 증가하는 네네. 에지테마이브 같은 경우는 소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고지혈증 약제고요. 제가 주사약이라고 말한 PCSK9 억제제 같은 경우는 간에서 이러한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수치를 줄여주는 이런 리셉터가 있는데 수용체가 있습니다. 네네. 이 수용체가 PCSK9이 여기 달라붙으면은 이게 같이 들어가가지고 LDL 수용체가 다 파괴가 됩니다. 근데 PCSK9 억제제를 쓰게 되면은 네. 이 수용체에 어려운 얘기긴 한데 PCSK9이 붙는 거를 억제하면서 네. 이 LDL 수용체가 재활용이 되게 하는 거를 좀 촉진시켜서 LDL 수치를 많이 떨어뜨려주는 아주 획기적인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파괴되지 않게끔 도와주는 재활용할 수 겁니다. 있게끔. 네, 맞습니다. LDL 수용체가 파괴되지 않고 계속해서 재활용하면서 LDL을 더 낮춰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PCSK9 억제제라는 약제입니다. 혹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퍼센트가 치료 효과인가요? 아, 뭐예요? 예.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억제할 때 가장 강력한 게 이제 스타틴이라고 네네네.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비등하거나 더 강력한 게 PCSK9 억제제 주사제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효과가 스타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우월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인들에게 그냥 바로 처음에 쓰는 게 아니라 네네네. 뭐 스타틴을 써도 조절이 되지 않는 특정한 환자들에게서만 보험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또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약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선생님. 마지막 슬라이드 얼마 남았는데 진행할까요? 네.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은 얼마까지 낮춰도 될까?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데 이제 수치를 얼마까지 낮춰도 되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이 두 분이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을 타신 분입니다. 85년도에. 이 두 분이 뭘로 노벨상을 탔냐면은 이 콜레스테롤의 합성에 관련된 호미오스테시스를 가지고 노벨상을 탔는데 이분들이 그럼 우리 몸에 LDL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충분하냐라고 이렇게 논문에다가 냈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5 이상만 유지가 되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그러한 콜레스테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논문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신생아 수준인데 뒤에서 더 재밌는 그림이 도표가 있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수렵 채집을 하는 뭐 피그미족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종족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시면 70에서 140 사이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영장류 중에서도 뭐 원숭이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 70에서 140 사이에 떨어집니다. 포유류도 보게 되면은 말이나 뭐 돼지나 뭐 코뿔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코끼리 다양한 동물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70에서 140을 넘지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 밑에 보십시오. 물론 미국 사람을 기준으로 했는데 사람만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냐? 그런 건 아닙니다. 밑에 보면은 신생아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태어날 때 22에서 45밖에 안 됩니다. 물론 LDL이기는 한데 그래서 다른 족족들을 보면 35에서 70을 유지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또 잘 먹기 시작하고 하루에 3끼를 먹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런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 많이 축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많은 다양한 동물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뭐 쥐부터 해가지고 양도 있고요, 토끼도 있고요, 개, 고양이, 돼지, 뭐 사자 있는데 우리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비슷한 수치로 태어납니다. 그러네요.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살아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쫙 올라갑니다.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삼시세끼를 이렇게 잘 먹기 시작한 게 불과 몇십 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물론 의사들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 수치 정도로 유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장수하는 비결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저 수치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너무 높은 수치는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여러 가지 심혈관 사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입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의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그리고 HDL 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살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강의를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진짜 저도 어디까지 낮춰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신생아가 22에서 45 네. 어쩌면 이게 정말 정상일 수도 있다. 이게 원래 우리가 태어난 맞습니다. 그게 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몸에서 필요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저도 아주 반성을 하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혈당, 혈압 체크하는 것만큼 LDL 수치, 그다음에 뭐 중성지방 중성지방, 수치 이런 거 잘 HDL. 체크하셔서 미리미리 잘 좀 안전하게 건강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짜 50분 동안 너무 알찬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녁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교수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